프레드릭 제임슨의 역사와 유토피아 공간이라는 제목이죠. 유토피아라고 말하는 것과 불교에서 니르와나, 열반이라고 하는 개념이 저는 같은 경계를 지칭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시간적인 배경을 보겠습니다. AD 1934년, 현재 2024년, 91세죠. 다 장수했죠? 11분 다 장수했습니다. 두 번째, 공간. 자료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많이 유명한 철학자는 아닌가 봐요. 그래서 뭐 미국 분이죠. 미국이 활동 공간이었다. 이 정도만 정리합시다. 자, 세 번째, 이름. 프레드릭 제임스. 제임스. 막스주의 철학자라고 불립니다. 마르크스가 누구죠? 1818년생. 독일이죠. 독일의 뭐 역사학자, 내지 뭐 사회학자 그런 분이죠. 1818년생입니다. 이분의 사상을 연구하고 좋아하고 그랬다는 거죠. 1934년생이니까 한 100년 전의 인물을 존경했던, 그리고 문화 이론가라고도 불리죠. 그리고 사르트르 연구가, 그 박사학위 논문이 사르트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존 철학을 이미 충분히 이해를 하고 나서 마르크스를 공부했다는 이야기예요. 박사학위 논문이 사르트르입니다. 그래서 실존주의를 공부를 한 사람이 실존이라는 건 사회 참여를 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실존을 안 사람이 사회 참여를 하지 않는다? 그건 실존을 이해 못했다는 거죠. 실존주의자가 사회 참여하는 것을 프랑스에서 앙가주망이라고 하죠. 앙가주망하지 않는 실존주의 철학자는 없다. 사회 참여를 하려다 보면 사회 구조를 모를 수가 없고, 사회 구조를 잘 밝힌 철학자가 마르크스를 연구하지 않고서는 사회를 알 수 없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실존주의를 공부하고 마르크스의 역사 인식을 다시 공부하게 되는 그런 루트로 공부를 했습니다. 사르트르 연구가라고 적어놓을게요. 네 번째, 주요 저서. 정치적 무의식이라는 책이 이분의 주저라고 소개되어 있죠. 정치적 무의식. 1981년 출판이고요. 이때가 48세 되셨습니다. 이 책 내용은 막스주의, 문학 연구 방법론을 확립한 책이랍니다. 그리고 포스트 막스주의에 대하여 비판했답니다. 포스트 막스주의가 뭘까요? 포스트, 몸을 넘어선, 몸을 극복한 다음 단계 그런 거지, 포스트. 근데 마르크스주의의 포스트, 좀 더 정반합으로 발전시킨, 진화된 그런 거지, 포스트. 지금 프레드릭 제임슨이 포스트 막스주의자죠.
근데 보통 알려진 포스트 막스주의자는 제임슨이 아니고 누구냐면은 알투세르라는 분이에요. 알투세르라는 분은 이제 본격적으로 마르크스주의를 계승하고 이분은 이분의 영향을 받았고 이제 그 정도 차이겠죠. 그래서 포스트 막스주의면은 알투세르를 이야기를 하죠. 이분 1918년생. 제임슨이 34년생이니까 한 16년 선배죠. 그러니 그분이 활동하고 그분을 또 비판할 수 있겠죠. 포스트 막스주의에 비판하는데 프랑스의 철학자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유명한 책이 인기를 많이 얻었던 그런 책이 포스트 모더니즘 혹은 후기 자본주의 문화적 논리라는 책이 많은 인기를 끌어서 이 책 때문에 제임슨이 이분이 유명하게 된 그런 책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논리 1984년 51세 때 출간된 책입니다. 자, 다섯 번째, 인류를 향한 메시지. 메시지. 자, 2페이지를 완성하고 5번은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넘길게요. 자, 이쪽. 역사와 유토피아라는 제목으로 고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역자가 지낼 역자죠. 지내다, 지나가다, 지낼 역. 이력서 할 때 이력자죠. 지내다. 지내온 그런 사실, 역사와 유토피아. 이 편집한 분이 유토피아를 마지막으로 해야겠다. 편집한 것이 느껴집니다. 모든 철학을 다 소개하고 난 다음에 10장에서 돈과 권력에 대한 이야기에 평등적 분별을 이야기하고 나서 이제 제 11장에서 이런 유토피아를 언급하는 불교에서는 이 유토피아를 언급하는 불교학이 뭔 줄 아세요? 정토학이라 정토학. 원효 스님도 뭐 정토학에 대해서 많은 책들 썼죠. 열반의 색에 대해서. 역사가 사전적 의미로 뭐예요? 인류 사회의 변천과 흥망의 과정. 역사의 사전적 의미입니다. 인류 사회, 인류. 인류가 뭐죠? 많은 종류가 있죠? 뭔, 뭔류, 면류, 그런데 인류, 인류의 사회, 모일회자죠? 인간들이란 종들이, 그런 류들이 모였어요. 모임의 그 형태, 그 모임의 형태가 변천되고, 그리고 흥하고 망하는 그런 과정을 담은 것들을 역사라고 한다. 국어사전, 네, 개념이죠. 어, 유심히 보세요. 인간들 사회의 그런 변천과 흥망의 과정이다. 자, 변천과 흥망했다는데, 그래, 무엇이 변천하고 무엇이 흥망했다는 거예요? 사유 부탁드립니다. 인류 사회에서 무엇인가가 변천하고 무엇인가가 흥망했다는 그 과정을 적은 것을 역사라고 한다면 무엇이 변천하고 무엇이 흥망했죠? 자,
말해봐요. 제 생각은 이념이 변천하고 그에 따른 국가의 흥망이라고 생각. 이념이 변천하고 국가가 흥망하고. 네. 좋습니다. 음, 좋습니다. 야, 정답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념이 변천하고 국가 흥망한다는 무척 저기 깔끔한 답변인데요. 그렇게 이념이 변천하고 국가가 흥망하는데 그것의 더 본질적인 요소가 뭘까? 저랑 철학을 할 때 항상 반복되는 이야기들이에요. 저는 정치나 경제, 사회 그렇죠. 구조가 네, 돈과 흥망과 권력이, 변천을 하는 것 음, 같습니다. 돈과 권력이라는 거죠. 야, 항상 이야기를 했죠. 우리는 60조 개의 세포로 살고 있죠. 그럼 한 세포가 물이 없이 살 수 있어요? 산소가 없이 살 수 있어요? 영양소가 없이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유지하는 어떤 까르마, DNA 어떤 작용력이 없이 살 수 없잖아요. DNA 그 정보가 컨트롤하는 어떤 형태가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그리고 물과 산소와 영양소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음. 그래서 물과 산소, 영양소가 있는데 그게 인간 사회에서는 그걸 합해서 재물이라고 하고 돈이라고 하죠. 소유해야 되는 것들, 소유하지 않으면 죽으니까. 제 사유가 보편적인가요? 이해할 수 있나요? 아니면 무리가 좀 있나요? 어, 제가 사유를 하고 사유에 대한 반론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유에 빈틈이 있으면 반론하시고 생각해 봐도 충분히 좋습니다. 좀 반론한다고 제가 뭐 좀 싫어하는 그런 성격은 아니에요. 음. 산소와 물과 영양소가 있어야 사는데 그것이 인간 사회에서 그것을 재물, 돈이라고 할 수가 있겠다. 그런 거죠. 어, 그리고 그런 세포가 살아가는 동력이 되는 DNA 정보의 정보의 틀 있잖아요. 그걸 이제 불교에서는 그걸 까르마 업이라고 할 텐데 생리학에서는 DNA 뭐 정보의 어떤 틀이겠죠. 그런 것을 통해서 유지가 되는 거죠. 아,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조건들을 우리는 돈이라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조건들을 권력이라. DNA가 시킨 대로 하고 싶어. 하지 못하면은 힘든 거잖아요. 새가 날고 싶어. 근데 날지 못하게 하면 힘들고. 음. 숨 쉬고 싶어. 근데 숨 못 쉬게 하면 힘들고. 그것이 다 권력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변천과 흥망하는 것에 본질적인 두 가지 조건을 돈과 권력이라고 해도 무리가 없겠다. 결국은 돈과 권력이 흥망하는 거죠. 이 돈과 권력이 흥망하는데 이 돈과 권력이 생길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돈 벌어야죠. 그리고 권력도 취해야죠. 그래야 사는 거잖아요. 불합리한 일들이 있으면 말을 하는 거죠. 뭐 때문에? 권력을 되찾아 오려고. 당연한 내 권리를 뺏기면 안 되니까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돈과 권력인데 그 돈과 권력을 만들어야죠. 만든다는 것을 생산이라고 하죠. 근데 새들은 나르면서 생산을 하고 뭔가 먹이를 얻고 치타는 달려가서 생산을 하고 물고기는 헤엄쳐서 생산을 하고 다르죠? 선생님은 가르쳐서 생산을 하고 기업가들은 장사를 해서 생산을 하고 정치인들은 정치를 생산이죠. 어떤 생산 수단을 가지고 돈과 권력을 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존을 하는데 그것이 변천되고 흥망되는 과정이 역사죠. 자, 생산 수단이라는 거죠.
자, 생산수단의 변천을 보자고요. 첫 번째, 일곱 번째까지. 자, 또 같이 사유를 할 거예요. 첫 번째, 원시사회. 원시사회에서의 생산수단이 뭐죠? 두 가지로 한다면 뭐와 뭐? 수렵과 채집? 수렵과 채집. 수렵이라는 게 뭐죠? 수가 짐승 숫자죠. 렵이 사냥할 렵자죠. 뭔가를 살아있는 더 힘이 약한 생명체를 사냥하는 거죠. 그렇게 생산을 했다는 거예요. 먹을 것을 산소와 물과 영양소를 그렇게 취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식물들에서 어떤 열매를 따고 채집하는 거예요. 채집. 그래서 온시사회의 생산수단은 수렵과 채집이었죠. 맞나요? 이 온시사회를 보통 언제라고 하면 될까요? 최초 인류가 탄생한 것을 보통 언제라고 하죠?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그러니까 500만 년 전이라고 이제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500만 년 전. 이때부터 인류가 수렵 채집을 했겠죠. 어, 언제까지 수렵 채집에 의존했을까요? 농사를 짓기 시작한 것이 보통 신석기 시대, 즉 1만 년 전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까? 1만 년 전. 그래서 이때를 구석기, 그리고 중석기 이렇게 시대 구분을 합니다. 자,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해서 농경사회로 바뀝니다. 농경사회에서는 생산수단이 뭐죠? 농경사회에서의 생산수단은 또 두 가지로. 뭐와 뭐? 농사와 농사와 그 가축을 기르는 거? 가축을 기르는 것을 한자로 한다면 그렇죠? 목축. 밖에 나가 들을 잡지 아니하고 그걸 길들여서 가축으로 하죠. 사냥하지 아니하고 기른다는 거죠. 목축을 하고 채집하지 아니하고 그 씨를 갖다가 밭에다가 뿌려서 먹는다는 거잖아요. 이때를 1만 년 전부터 저는 이렇게 구분하고 싶어요. 지금 제가 구분하는 것은 이 교재를 바탕으로 어느 정도 제가 사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지금 이 책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이 교재를 바탕으로 제가 노트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온시사회, 농경사회는 교재 안 나왔어요. 그래도 그 경제 생산 수단을 하려면 그걸 빠뜨릴 수 없죠. 1만 년 전부터 어, 목축 농사를 하는데 그 양상이 달라질 때가 무엇일까요? 목축과 농사를 내가 하다가 나와 목축 농사를 하니까 잉여 생산물들이 나오죠. 그래서 창고에 저장해 놓고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개인 소유가 생기고요. 그래서 부자와 가난한 자, 권력 있는 자, 권력 없는 자가 이제 생기죠. 그래서 부족이 생기고, 부족 간 전쟁이 생기고 하다가 이제 강력하게 권력을 갖는 자와 권력을 못 갖는 자, 뭐 이런 형성이 된 것이 국가가 성립되는 거잖아요. 국가가. 그래서 BC 다 다르겠지만 지금 대체적으로 한 BC 6세기 정도가 정복 전쟁이 좀 마무리가 되고 국가들이 형성되는 그런 시기죠. 맞나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국가라는 것이 성립될 수 있었던 것들이. 그 국가가 성립될 수 있었던 것의 가장 큰 원인을 사피엔스라는 책에서 그 저자가 누구죠? 유발 하라리. 유발 하라리가 사피엔스에서 이 국가가 성립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조건이 뭐라고 하죠? 숫자, 문자, 응? 응? 크게. 상, 상상의 질서. 이게 상상의 질서를 이게 상상할 수 있었다, 뒷담화할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죠. 이게 뒷담화할 수 있었던 것은 뭐 인지혁명이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동물 뒷담화가 안 되는데 인간이 뒷담화할 수 있어서 조직이 생겼다는 거죠. 근데 뒷담화 해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라고 나와 있죠? 사피엔스에 150명. 150명까지 되고 150명 이상은 그 과학적 뭐 그렇게 봤을 때 150명 이상은 안 된다라고 이렇게 유발 하라리 이야기하죠. 근데 150명 이상 뭐 10,000명, 1,000명, 100만 명 이렇게 조직을 할 수 있었던 조건은 뭐라고 나와 있죠? 문자, 응? 문, 문자 내지는 숫자. 왜냐하면 그 조직 관리하면 세금을 거둬야 하거든. 근데 문자 숫자가 없으면 세금을 계산할 수 없으니 제대로 된 국가를 될 수 없다. 그래서 숫자, 문자의 발명이 예, 국가의 성립 요소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방금 이야기한 농경사회가 되어서 잉여 자본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런 조건들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전과 그 후는 권력의 다소로 본다는 큰 차이가 있다라고 본다는 거죠. 일만전 이때를 이제 신석기라고 하죠. 자, 세 번째, 봉건사회. 뭐 봉건사회를 보통 서양에서는 뭐 9세기, 10세기로 보는데요. 지금 제가 쓰는 동서양 막론하고 봉건사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 인터넷도 없고 자동차도 없으니까 한 국왕이 다 다스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한 국왕이 그 봉토를 주고 그 소국을 인정을 하죠. 그래서 그 소국의 왕들을 다스리는 그것이 봉건 사회잖아요. 봉토를 나눠주고 봉토에 따른 그런 정치를 하는 것. 봉건 사회. 제가 그렇게 언어를 쓸게요. 서양에서 봉건 사회 그러면 9세기, 10세기라고 얘기합니다. 국가가 성립하고 봉토를 나눠줘. 그렇게 관리되는 사회를 이제 봉건사회라고 개념을 쓰겠습니다. 이때 그 생산 수단은 뭐죠? 똑같겠죠? 목축, 농사죠? 근데 대량화됐다는 거죠. 이때가 BC 6세기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 언제죠? 1750년대죠. 이게 18세기. BC 6세기가, BC 6세기에서 18세기. AD입니다. 안 적으면 AD로 아세요? 산업혁명. 이때까지를 봉건사회라고 한번 제가 분류를 시켜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산업사회죠. 그래서 1차 산업혁명. 벌어집니다. 이때의 특징이 기계화입니다. 기계화. 기계화의 대표적인 주자가 증기기관이 발명이 되죠. 기관 발명이 1784년. 뭐 누가 했죠? 증기기관이? 제임스 와트인가요? 제임스 맞나요? 근데 그 사실은 이분보다 더 먼저 전기가 발명됐다고 하죠. 근데 전기기관을 이제 실용화 하신 분이 제임스 와트 그 전에도 전기기관이 발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1700년대 중반 때부터 산업화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때가 18세기에서 19세기 초까지, 1800년대 초까지가 바로 1차 산업혁명 시대다. 그렇게 보면 된다는 거죠. 자, 이때의 생산 양식, 생산 수단은 기계하고 생산 양식을 봅시다. 생산 양식을 뭘로 이야기하냐?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 브래드 제임스의 언어입니다. 시장 자본주의라고 합니다. 하고 시장 자본주의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뭐냐면 그 전에는 뭔 의리, 뭔 사랑 그런 것이 있지만은 시장 자본주의가 생기면서 합리성, 효율성 이런 가치들이 이제 태도가 돼버립니다. 뭐 의리, 사랑 이런 이야기들은 이제 퇴색돼 버리죠. 그래서 효율성, 이제는 합리성, 그리고 이때는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나오는 관계성에 대해서는 무지한 상태입니다. 관계성이 무지한 상태니까 뭐 사랑과 의리 그런 것들이 무시가 되는 그런 세상이 되죠. 문화 형태도 소개를 합니다. 이때의 문화 형태를 뭐라고 할까? 사실주의라고 해요, 사실주의. 사실주의. 뭐 예술도 다 뭐 그런 흐름들이 있죠. 뭐 미술, 음악도 그런 흐름들이 있고. 여기 문화에서 1789년에 프랑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죠?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죠.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서 루이 16세가 그리고 부인 마리 앙뚜아네 그분들이 단도대에서 죽죠. 단도대에서 목이 잘려 죽은 이유는 뭐라고 하죠? 응? 따로 없죠. 단지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시민들도 우리가 왜 죽여야 되는가를 고민했다 하죠. 근데 죽여야 되는 상황에서 죽였어요. 음. 무엇인가 잘못이 따로 없는데 죽어야 되는 상황이 됐어. 왜 시대가 변하니까. 왜 그러냐면은 토지를 가지고 있는 봉건제에서 이제 산업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도시에서 자본가들이 성장하게 부르주아 자본가들이 성장을 해서 이제 경쟁하다가 추가 기우니까 이제 더 이상 봉건제 국왕의 명령을 듣고는 살지 않고 싶은 시대가 온 거죠. 그 축이 딱 기울자 그렇게 하는 중심이 있는 국왕을 죽여버린 거예요. 시대가 변해서 죽은 겁니다. 이게 생산 양식이 변했잖아요. 농업에서 공업으로. 그러니 문화가 바뀌고 그 충격으로 국왕까지 죽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생산 양식에 대한 변화를 보지 아니하면 역사를 읽을 수 없다. 그것이 지금 마르크스의 조언이잖아요. 자, 그리고 2차 산업혁명의 주제는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됐다. 어떻게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전기가 발명, 전기. 전기가 1870년에. 그리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전기기관을 돌려가지고 전기를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이때가 19세기 후반, 1800년대 후반이라는 거죠. 이때의 생산 양식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독점 자본주의라고 한다. 이것을 문화 형태로는 모더니즘이라고 부른다. 자, 프랑스 대혁명은 무슨 혁명이요? 부르주아 혁명이죠. 부르주아라는 것은 부자라는 이야기예요. 재산을 갖고 있는 유산 계층을 부르주아. 그래서 자본가가 일어나서 그 토지를 갖고 있는 농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제압하는. 그래서 그 부자들이 공업을 했을 땐 부자들이 땅 부자들을 갖다 누르는 과정이죠. 그래서 부르주아 혁명이죠. 자, 모더니즘. 이때는 1871년 파리 코민이라는 혁명이 일어나죠. 시민들이 도시를 점거하는 그런 거죠. 근데 이때는 부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자본가들에 대해서 가난한 노동자들이 혁명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가난한 자들,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라고 하죠. 생산 양식이 농사에서 공업으로 바뀌니까 프랑스 대혁명. 공업에서 유산계층과 프롤레타리아의 격차가 있고 착취가 있어서 또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나고, 이게 생산 양식과 우리 삶이 너무나 밀접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마르크스가 이렇게 조언하고 써놓죠. 그래서 그런 사상을 잘 읽고 레닌이 소비에트 연방을 만드는 거잖아요. 잘못 만들었지만 이런 사상을 보고 안가주망을 한 거죠. 실천을 한 거죠. 그런데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해서 많은 사람이 또 학살당하는 결과를 가져왔지만. 자, 그 다음에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가 나오죠. 인터넷이 1969년에 나오죠. 그래서 이때가 20세기 후반. 그리고 제4차 산업혁명이 모든 걸 융합시켜서 종합할 수 있는 그런 문명이죠. AI 문명의 시대가 왔다. 이때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21세기입니다. 3차와 4차를 합해서 우리는 제임스는 다국적 자본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국적을 후기라고도 부릅니다. 후기 자본. 이제 이 언어를 써서 책을 써서 유명해진 사람이 브래딕트 제임슨입니다. 자, 이것을 문화 형태로는 뭐라고 한다? 포스트 모더니즘. 이것은 언제를 기점으로 강렬하게 되었냐? 1968년 프랑스 68혁명. 그런 거 보면 인류에서 그 혁명은 프랑스가 다 했네. 혁명 프랑스가 다 했어. 프랑스 대혁명, 파리 코민, 68혁명 다 했네, 프랑스에서. 다국적 자본주의라는 게 뭔지 조금 더, 예. 그래서 생산 양식이 이제 그렇게 되는데요. 이걸 더 적어볼게요. 시장 자본주의가 효율성, 합리성, 관계성 무시죠. 이 독점 자본주의도 똑같은 효율성, 합리성, 그런데 관계성을 무시하는 그런 형태죠. 근데 그게 조금 더 대량으로 된다는 거죠. 근데 다국적 자본주의는 관계성을 회복하는 회복이라는 겁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 모더니즘까지 사실주의는 모더니즘까지는 독점 자본주의까지는 효율성만 따졌다는 거죠. 어떤 제품을 잘 만들자는 거죠. 그래서 팔자는 거죠. 남의 죽든 말든.
근데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은 어떤 한 존재가 있다라면 그 존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들의 조건 따라서 일어났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 관계성 속에서 있는 것이지, 뱀이 배가 고프다고 꼬리를 씹어 먹어서 배가 부르죠. 근데 그것이 자신을 죽이는 일이잖아요. 이 관계성을 알기 때문에. 근데 효율성을 따지는 모더니즘, 사실주의 모더니즘까지는, 제국주의까지는 지 꼬리를 씹어 먹고 있으면서 내가 배가 부르니 만족한다라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했다는, 그것이 양차, 1차, 2차 세계대전으로 됐다는 거죠. 그것에 대한 반성으로 68혁명을 일으켜서 그렇게 단세포적인 효율성을 따지는 그런 사회 만들지 말자. 그래서 모든 생산이라는 것들이 모든 것들을 배려, 소수자, 약자까지 배려를 해서 모든 것들, 환경도 고려를 하고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어떤 것들을 생산해내자. 그 생산 방식, 지금 뭐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기업을 뭔가를 만들어내면 그것이 국제적으로 이제 압력을 받잖아요. 그런 것들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생산의 방식이다. 관계성을 보고. 그래야 결과적으로 그래야 좋죠. 그렇지 아니하면 그런 생산 방식은 엄발의 오줌 누기식의 생산 방식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자기 발등에 도끼를 찍는 일밖에 안 된다. 그걸 반성해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생산 양식으로 바뀔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가 또 이런 면들을 한번 보죠. 그래서 사실주의 시대 때는 무엇인 다 객관화시키는 시대였다는 거죠. 이게 시니피앙과 시니피아를 분리하지 않았다. 시니피앙이 기표죠. 어떤 형사, 뭐 언어나 그 언어와 그 어떤 의미를 하나로 봤다는 거죠. 뭐가 있어. 그래 봤는데 모더니즘에서는 시니피앙과 시니피아를 분리를 시키죠. 소시르부터죠. 분리를 시켜요. 분리시키지만 그 관계성까지 아직 못 갔다는 거예요.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시니피앙, 시니피에를 분리도 시키지만 관계성까지를 포는. 근데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살면서 이런 사실주의, 모더니, 포스트 모더니 이런 이해를 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면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에 흉내만 내고 이 흐름에 치여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은 사실주의에 있으면서 습관은 포스트 모더니적인 생활을 산다라면은 수처작주 익척연이라고 처소마다 내가 주인이 되지 못하는 거죠. 아름답지 못하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인간인 채 하는 거죠.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인간이라면 사랑과 자비가 가득 차야 돼요. 근데 포스트 모던이라고 제법 쿨한 척, 소수자의 인권을 이야기하는 척하지만 개인주의, 이기주의적으로 산다라면은 그것은 사실주의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탈을 쓴 사실주의 늑대죠. 그런 제 생각에는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의 성자의 탈을 쓴 사실주의 늑대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밖으로는 쿨한 척, 소수자를 갖다 인권을 갖다 하는 척 하면서 적당히 타협 지점만 바라보고 있는. 정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한다면 정말 성숙된 성자들이 살아가는 세상들이 포스트 모더니즘 세상이라. 그래서 제임스는 그런 말을 하죠. 사회주의는 이 포스트 모던을 꿈꿨다는 거죠. 꿈꾸는데 사회주의 국가라면 소련이나 뭐 중국, 뭐 중공이라고 하나요? 옛날에 그런 체제에서 사회주의가 있었다 하지만 제임스님 말할 때 사회주의가 한 번도 인류 있어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사회주의가 실패했다는 건 말이 맞지 않다. 그건 단지 국가적 자본주의를 사회주의라고 불렀을 뿐이다. 진짜 사회주의는 포스트 모던적인 인간들이 그런 서로 간에 배려하고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통찰하는 그런 사람들이 뭔가를 생산해내는 그런 사회가 사회주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포스트 모던의 시대에 살면서 포스트 모던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 진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소수자 인권을 논하면서
실제 삶은 이기로 산다라면은 포스트 모드는 모르는 거죠. 포스트 모드는 사랑과 자비예요. 지인이고. 음. 자, 유토피아 개념을 한번 볼까요? 유토피아. 유토피아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상태를 갖춘 완전한 사회. 그 사회를 사회주의라 하고 그 사회를 포스트 모던의 사회라고 한다. 우리는 포스트 모던적인 인간이 되어야 한다. 그걸 꿈꾸지만 우리는 그러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주의가 실현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런 이야기. 자, 이 역사를 제대로 인지를 하는 인식의 세 가지 조건을 프레드릭 제임스는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 일단 모든 역사적인 사실을 그냥 상상하라. 그런 거죠. 그리고 그것을 바르게 언어를 붙여라. 즉 상징화를 해라. 두 번째, 모든 역사적 사건들을 유토피아를 지향하는 과정으로 봐라. 보통 수행자들이 모든 인간들을 나쁘다고 보지 않고 수행의 과정으로 보는 것 같죠? 나쁜 사람 없고 아픈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거잖아요. 어떤 나쁜 상황도 유토피아를 지향하는 과정으로 봐라. 그것이 바르게 역사를 보는 시각이다. 세 번째. 그리고 그 과정을 볼 때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 돈과 권력을 생산하는 양식이 무엇인가를 면밀하게 살펴 그래야지 사회 문화 현상에 속지 않고 제대로 볼 수 있다. 이런 조언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역사를 인식하는 세 가지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역사를 인식하는 세 가지 과정. 이것을 정치적 무의식을 성숙하는 과정이라고 하죠. 과정. 첫 번째, 상상하라. 두 번째, 상상한 것을 잘 개념화해라. 상징해라. 세 번째, 그러면 실제 역사 자체가 유토피아인 줄 알 것이다. 이 실제가 뭐냐면은 바로 이 유토피아죠. 역사를 바르게 인식하면 그들은 유토피아에 살게 될 것이다. 역사를 왜곡해서 알기 때문에 당신의 삶이 고통스러운 것이다. 그 이야기를 프레드릭 제임슨이 마르크스의 사상을 이어받아서 유토피아, 불교에서 정토 세계에 대한 정리를 하고 있잖아요. 불교에서는 이 상상을 삼월이라는 말로 하고 상징을 이월이라 하고 실제를 일월이라고 합니다. 삼월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달이 실제 있잖아요. 근데 삼월을 보는 사람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찻잔에 물을 봐요. 그래서 물에 비친 달이 진짜 달인 줄 알아. 이게 상상의 단계야. 근데 그걸 잘 보다 보면 그 달이 하늘에 떠 있다는 것을 봐요. 그것이 이제 이월이야. 두 번째 달이죠. 근데 아직 달무리가 끼어 있어. 그것이 상징의 단계라면 그 상징을 벗겨내고 있는 그대로 역사를 바르게 보게 되면은 그것이 1월이야. 보름달이죠. 그것이 바로 이 실제를 보게 되고 그것을 보는 순간 그대는 유토피아에 살게 될 것이다. 열반을 싫어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자, 아까 1페이지에 그 완성하고 강의를 마칠게요. 인류를 향한 메시지. 첫 번째, 역사의 본 모습이 실제이고 바로 유토피아다. 두 번째, 상상과 상징의 과정을 지나 실제가 드러난다. 세 번째, 역사의 토대는 하부 구조라고 언어를 쓰고 있어요. 역사의 토대는 생산 양식이다. 네 번째, 다국적, 즉 후기, 자본주의의 생산 양식은 다국적 자본주의, 문화적으로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생산 양식은 다양성과 관계성을 기초로 한다.